축덕과 축을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1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야, 이게 얼마 만인가요? 네. 한 달 만인가? 한 달 만이에요? 네.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또 우리 뽕 PD는 우리 새로운 이래 작가와 네. 이래저래 얘기를 좀 하셨다고. 네. 아주 이래저래만 해버렸죠. 방향성을 못 잡고. 네, 이래저기였어요, 아주. 이래적으로. 뭐 했어? 맞다, 뭐 한다 했죠, 맞아. 뭐 추가할 내용이 어땠어요? 네, 파장이 없었던 거면 이제 그만큼 사람들한테 조용히 묻혔다. 네. 보통 댓글이 한두 개 정도는 달릴 만도 한데 네, 없네요. 그러게 없네요. 이유는 뭐 알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이죠?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공백을 여백개미? 네. 그때 뭐 하려고 했던 거는 이래 인턴 PD가 이제 예전에 그 아빠 따라서 아버님 따라서 전북 팬이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K리그에 입덕을 할 수 있었던 요건이 갖춰져 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빠져들지 못하고 다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래 인턴 PD가 이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진짜 한번 K리그 입덕을 제대로 해보자. 축알못이 쓰는 뭐 K리그 입덕 가이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용 괜찮은데요? 기획만 괜찮고 내용을 부실했죠. 근데 그 당시에 아버님 따라서 전북 팬이었으면 그 당시에 전북은 가족 팬이 그 관람하기에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워낙 강성 팬들이 많았어서 전북은 그때 전북 부흥기의 초창기 아닌가요? 그래서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2010년 최강희 감독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전북 팬들은 무서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래 인턴 PD가 그 홈 응원석 있잖아요. 그쪽 응원석 보고 항상 무서웠다고 놀랐다고 또 어린 마음에 아저씨들이 왜 저렇게 흥분을 할까? MGB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드 그린으로 이제 매드가 들어갑니다 일단. 매드. 네. 일단 화났네요. 네, 그래서 그 예전에 김남일 선수도 한 터프 하는 걸로 유명한데 전북원정 수원 삼성 시절에 전북원정은 좀 껄끄럽다고 했을 정도로. 지금의 전북이랑 또 약간 다른 느낌이었나 봐요. 지금은 그래도 좀 우승을 또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생겼죠. 새로운 팬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 그러면서 좀 가족 팬들도 좀 많아졌고 그 당시에 그렇게 열혈이시던 분들도 조금은 나이가 드셨고 소수 정예 약간 강성인 느낌이었나 보네요 그때는. 알겠습니다. 자, 댓글부터 갈까요, 오랜만에? 네. 오드리치 님이요. 축덕숙덕 팬으로 올림픽 개막식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 축덕 식구들의 출연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주바페 그간의 혹사 논란은 올림픽 혹사를 위한 전주곡 정도였구나 싶을 지경. 이정찬 기자님의 컬링 경우의 수 등 정말 애정이 느껴지는 각종 포스팅들 잘 읽고 있습니다. 주바페 충분히 멋있습니다. 이제 다시 축구하자. 주바페가 베이징에서 혹사는 아니었지 않나요? 네, 혹사 아니었고 생각보다 혹사 안 당했고요. 많이 안 보여서. 네. 저도 근데 그것도 원래 막 경기장 쇼트트랙 가는 것도 한 해 만에 할 수 있네 만에 했던 거여서 가지고 그나마 그게 방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것 자체가 되느냐 마느냐였어 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의 올림픽이었다면 당연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그 조직위에서 워낙 방역에 민감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중석 안에서 그런 리포팅을 할 수 없게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가능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나마 그 쇼트트랙이라도 간 거에 다행이었던 수준이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를 그 전에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현장에서 보면?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정말 재밌어요, 쇼트트랙은. 네, 저 기대가 많이 되죠. TV하고는 또 달라요. 맞아요. 속도감이 어마어마하고 그 코치석에서 그 소리 지르는 그 막 고함 소리 이런 거 막 하면 진짜 박진감 넘치죠. 네,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을 하고 왔네요. 네. 이제 다시 축구하자고 하는데 실제로 주바페하고 박승희 위원 우리의 골대녀들은 IBC에서도 열심히 축구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그 IBC에서 공을 가져와요 박승희 의원이. IBC. 네, 저희 축구화도 챙겨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쿵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벽에 이제 그 벽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둘이 쪼르륵 시무룩해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고. 못하게 했겠지. 타 방송국에서 여기가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인데. 타방송국 사람들의 골을 때렸군요. 네, 시끄럽다. 그리고 거기 기물도 파손하고 왔어요. 제가 한 거 아니고 승희가. 아, 역시 슛발이 세군요. 승희가 벽치기 하다가 그 뭐 하나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홍진우님, 올림픽 소식 몰아보다가 이정찬 기자님 나오시길래 생각나서 들렀더니 휴방하다 오늘 업로드 하셨네요. 잘 들으면서 자겠습니다. 평창 때 고3이라 올림픽을 즐기지 못하셨다던 인턴 PD님, 지금 제 모습이 오버랩돼서 슬프네요. 내일은 K리그 개막인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스킵해요. 수능 끝나고 딱 시작하는 이번 월드컵은 마음 놓고 볼 수 있기를. 재수는 안 돼. 재수 안 돼. 정말 다행이네요. 월드컵이 그렇죠. 12월에 열려서. 그러니까요. 그전 같으면 이제 그죠? 이게 딱 그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걸리는 해 이제 수능. 그렇죠. 3학년 고3은 정말 힘들었던. 저 개인적으로 저도 2000년이 고3이었는데 그때 유로 2000 때문에 여름에 그 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유로 2000. 네, 밤에 한 2-3경기 보다가 이제 사실 한 경기만 보고 공부하자는데 한 경기 끝나고 조금 있다 보면은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을 해요. 유로 2000이 참 굉장히 98년 프랑스 월드컵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획을 그은 그러니까 그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98년 프랑스 월드컵이고 2000년 그 유로 2000이 그 전에 이제 유럽 선수권 축구 선수권이라고 했었는데 2000년 이후부터 유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유로 2000부터는 정말 그 중계 방송의 완전 틀이 달라진.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화질부터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당시에 슈퍼 슬로모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해가지고 그 당시 막 기사에는 선수들의 땀방울까지 다 보이고 이 정도로 이제 그 화면이 정말 정교해지고 몰입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몰입을 그렇게 시켜줄 수 있었던. 그때 지단의 정말 환상적인. 네. 그다음 포르투갈의 누노 고메즈, 피구 이런 선수들. 오랜만에 진짜 라떼 이야기. 트레제게 이런 선수들 전설로만 내려오는 유로 2000은 잊을 수 없는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재수는 안 되라고 하셨는데 재수해도 됩니다. 보고 가능성 재수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재수를 해도 재수를 하면서 또 느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그 억압적인 틀에서 고등학교 학창 생활을 하다가 나름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자유인이 됐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억압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자유반, 억압반 하면서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또 너무 재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뭐 고3에 되면 좋죠. 안 하면 좋죠.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죠. 난 나쁜 거구나. 자, 그럼 오랜만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준영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일 보냅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방송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서 목소리라도 듣자 하고 개막식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나서 메일 보냅니다. 올림픽 입장을 보고 있는데 물론 스브스입니다. 카자흐스탄이 나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월드컵 예선할 때 카자흐스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럽 예선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호주처럼 월드컵 참가를 위해서 지역을 옮긴 건가요? 아무리 봐도 월드컵 참가가 목적이면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만약 옮긴 게 맞다면 어떤 이유에서 옮긴 건가요? 호주를 예를 들어 아시아로 옮기려면 아시아 지역 협회에 가입금 같은 것을 내나요? 무작정 받아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역을 옮기는 것에 대한 피파 규정이 따로 있나요?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생각보다 길게 늘어져서 죄송합니다. 골대녀와 축덕숙덕 덕분에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시은 선수 겸 아나운서님도 다치지 마시고 행복 축구하세요. 아나운서 겸 선수 아닌가요? 선수 겸 아나운서라고 해주시네요. 선수를 먼저 취직하신 것처럼. 네. 카자흐스탄은 예전에 아시아 예선에 참가를 했었죠. 그랬죠. AFC 소속이었죠. 네, 그래서 뭐 가깝게는 97년과 2002 한일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 예선에 참가를 해서 실제로 97년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해서 우리와 맞대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또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감독님이 당시에 또 4골을 몰아쳤던 상대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지만 2002년 이후에는 이제 유에파로 유럽으로 넘어갔죠.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초대 아시안컵과 두 번째 2회 아시안컵의 우승팀이잖아요. 당시 준우승팀이 어딘지 아세요? 호주.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그래서 3회 우승팀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AFC에 속해 있다가 또 그 반대 경우가 아니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경우는 아니죠. 네, 네. AFC에 있다가 또 역시 유에파로 간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FC보다는 유에파의 메리트가 더 크다고 본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유에파가 재정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요. AF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늘 좀 갈등 구조가 있어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사이의 헤게모니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러니까 중동세와 또 동아시아. 동아시아도 잘 사실 화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의 헤게모니를 또 그 진출의 헤게모니를 누가 갖고 가느냐에 대한 갈등도 굉장히 많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멉니다. 사실.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사실상 유럽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시아 대륙이 굉장히 동서로 길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사실 불리함도 있죠. 반대로 유에파에 가게 되면 유에파가 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클럽에 대한 지원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AFC에서 유에파로 뭐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각 대륙의 이해관계가 뭐 그렇게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어서 각 대륙 연맹에서 합의를 하면 그렇게 큰 제약 없이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리적으로 좀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 보통 이런 결정들을 하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른 경우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지만 거기에 있으면 사실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월드컵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1등을 해도 반드시 타 대륙에 이제 강한 뭐 남미나 이런 팀들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고 월드컵에 갈 가능성이 아시아 대륙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AFC에 가입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국가하고의 대결을 꺼렸기 때문에 가장 컸던 정치적인 이유죠. 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호주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항상 바뀌긴 하지만 예전에는 호주가 오세아니아 대륙 1위 팀이 그 남미 대륙하고 꼭 플레이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남미 대륙 5위, 6위하고 붙으면은 이길 가능성이 낮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니까 아시아에서 경쟁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아주 굉장히 이거는 축구 공부에 국내 축구 공부에 저희가 유익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입니다. 베이징에서 비행기 타고 오실 주바페님, 이정찬 기자님, 하성룡 기자님 등등등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림픽은 SBS, 스포츠는 SBS, 뉴스도 SBS. 폐막식 지연 중계는 보긴 했지만 생중계 안 돼서 시청률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지연 중계도 SBS. 네. 안 계시는 동안 K리그 1주차 개막 주간이 진행되었으며 첫 주부터 이렇게 이슈가 많이 되었을 줄은 몰랐네요. 3가지 이슈를 보내주셨어요. 네, 전부 2부 리그 쪽이죠. 네. 자, 첫 번째 이슈, 안양 대 전남. 안양의 득점 시 이전 김경중 선수의 행동이 규정은 문제가 아닌 거로 얘기가 나옵니다. 드롭볼 상황에서 이성과 감성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 규정은 정말 문제가 아닌 건지 스포츠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끊어갈까요? 네. 상황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안양과 전남 경기에서 이제 공중볼 경합이 있었고 안양 선수가 다쳤습니다. 그라운드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공을 상대방에 넘기거나 혹은 그냥 그대로 심판이 경기를 심판이 경기를 멈추죠. 심판이 멈추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드롭볼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심판이 휘슬을 부는 순간 그 위치에서 당시에 공을 갖고 있던 권리를 갖고 있던 선수 팀에게 공을 놔주는 이제 드롭볼을 하는데 이 경우를 보면 드롭볼을 하려고 하는데 김경주 선수가 물어봅니다. 심판에게 공격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심은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 공을 줘야 되냐 아니면 바로 공격해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주심이 바로 플레이하라고 해서 바로 플레이를 해서 결국에 그 장면이 그 시퀀스가 골까지 이루어졌죠. 네.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익숙한 화면에서는 드롭볼을 주면 그냥 공을 좀 여유 있게 뻥 차죠. 네. 소유권을 넘겨주는 네. 상대에게 뻥 차거나 아니면 뒤로 뻥 차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 너무 공격권을 넘겨주기 싫다 하면은 뒤로 차죠. 네. 그래서 다시 후방에서부터 빌드업을 해 나오게 우리도 되고. 뻥 차는데. 네. 골대녀서도 하는 것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 겨울에 심판들이 동계훈련 기간에 미팅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결론을 냈냐면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면 조금 더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해 상대팀에 공을 내주지 말고 곧바로 플레이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공을 뒤로 빼거나 아니면 멀리 차서 그 이제 상대가 하면 결국에 그 빌드업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그 심판들 사이에서도 야 그러면은 그게 매너냐 비매너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더 빠른 경기 진행에 대한 이점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이렇게 심판 교육을 해왔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아마 질문자의 의도는 김병중 선수의 좀 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의도가 좀 깔린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헤딩 경합을 하고 쓰러졌어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선수가 전남 쪽으로 안양 선수가 전남 쪽으로 뻥 쳤어요. 근데 차서 그 공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근데 전남 라인으로 넘어갔죠 이미. 네. 공은 나가기 전에 주심이 휘슬을 불고 거기서 이제 부상당한 정도를 살피고 다시 재개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공이 이제 전남 쪽으로 뻥 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뻥 차서 꽤 안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드롭볼한 위치는 하프라인에서 조금 안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휘슬을 불었을 당시의 공의 위치와 드롭볼의 위치는 달랐다. 드롭볼의 위치는 중앙선 부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중 선수 입장에서는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남으로 공이 넘어왔을 때 휘슬을 불었기 때문에 그 공은 드롭볼을 해서 안양 선수가 차더라도 전남 선수한테 주는 게 맞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이성과 감성의 차이라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룰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감성적으로는 그렇죠. 공이 전남 쪽으로 이미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전남 쪽으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였고 그때 공이 전남 쪽으로 넘어갈 때 그 수비수가 앞으로 당겨있기 때문에 완전 골키퍼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다시 공격을 재개했을 때도 그 전남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앞으로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양 선수 김경중 선수가 물론 바로 앞으로 치고 나가서 공격을 하지 않고 옆으로 돌리긴 했지만 공격을 한 건 조금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항의가 묻어 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롭볼 위치가 원래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롭볼을 한다면은 심판이 그 분 상황을 가장 가깝게 가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당시에 누가 공을 소유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뭐 심판이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아마 물론 이제 주심이 경기장을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계 카메라가 전체를 비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주심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겠지만 만약에 공이 휘슬을 분 당시에 위치에서 드롭볼을 했다면 그게 페널티 박스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그렇게 공격으로 치고 나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뭐 다음 질문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어서 다음 질문을 할까요? 네. 하고 그다음에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다음 이슈는 경남대 이랜드 경기에서 나온 건데요. 후반 경기 중 설경 감독님의 퇴장의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고의성이 어찌 보면 없을 것도 같은데 선수 생활에서도 이런 퇴장을 못 본 경우라 경기 후에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사항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뭐 설견 선수 시절에, 그러니까 설견 감독이 선수 시절에 퇴장을 당했던 매너가 아주 좋은 선수였죠. 네, 매너가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저는 뭐 퇴장을 주는 판정은
뭐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제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이랜드 선수는 빠른 공격 진행을 위해서 그 공을 어떻게든 빨리 득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오는 과정에서 설기현 선수가 몸으로 좀 그 행위를 지연시키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몸싸움을 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경 감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고의성은 없었고 이 선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선수가 경남 출신 선수입니다. 자신이 지도했던 선수고 친분이 있다 보니까 친구끼리 어깨빵? 네. 근데 몸의 대화를 하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게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설경 감독이 그렇게 이 선수를 진짜 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다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그냥 경기를 지연하려는 목적이 조금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판의 그 판정이 정당했다. 저는 레드카드를 주는 것은, 감독이 일단은 선수를 향해서 몸을 부딪히는 행위를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안양 전남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맥락인 게 뭐냐면, 원래 과거에는 벤치에 카드를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카드를 주기 시작한 게 2019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입니다. 그때부터 벤치에 있는 선수, 지도자, 코치도 똑같이 경기에 가담하는 선수와 동일하게 옐로 카드를 줄 수 있고, 옐로 카드가 2장이 되면 퇴장을 줄 수 있고, 다이렉트 퇴장도 가능한 경우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벤치에 있는 선수가 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구두 경고예요. 혹은 뭐 그 심판에게 감독이 거칠게 항의를 한다. 역시 구두 경고입니다. 그러다가 뭐 경기장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은 할 수 있겠지만 레드 카드를 주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연됩니다, 경기가. 선수들의 항의나 불필요한 개입이나 불필요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터치라인 부근에서 상대팀 선수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벤치 선수들이 가담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선수들에게 적절한 제재가 주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굉장히 오래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드롭볼 상황에서 경기를 빨리 재개하라는 것, 그리고 그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벤치에게 카드를 주는 행위, 다 어떻게 보면 경기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부분을 없애보자라는 취지에서는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안양 전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을 넘겨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질문에 깔린 의도 출제자의 의도처럼. 출제자의 의도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어깨로 쳤죠. 네. 쳤는데 그게 이제 퇴장은 과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로 감독이 개입하는, 감독과 선수가 싸우는 장면 많이 봤잖아요. 특히 해외 축구에서. 이 정도면 저는 그냥 구두 경고 정도면 조심하라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수가 뭐 쓰러져서 그 정도의 타격을 준 것도 아니고, 물론 선수의 진로는 방해했죠. 방해했는데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설기현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칼같이 판정을 했다. 좀 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김포 대 광주 경기입니다. 김포 승리에 대한 고정훈 감독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김포의 구단 방향성 등 기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준비도 좀 부족해요. 김포의 방향성 부분은. 그리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 근데 잘하던데요. 네. 1등을 하고 있어요. 네. 두 경기를 모두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그러니까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팀입니다. 일단 김포라는 그래도 또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팀. 그렇지만 또 한계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도민 구단이라는 부분에서 정치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나갈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적 외압에서 조금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축구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제법 프론트로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보고 있는 부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나름 C에서 지원은 탄탄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프로 그 선언을 하면서 고정훈 감독도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김포에서 좀 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단 시작도 좋아서 그래서 광주 상대팀 광주가 또 1부 리그에서 강등된 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다는 거는 나름 희망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구단의 방향성을 궁금해하시니까 한번 추천 한번 해볼게요. 저도 궁금하네요. 방향은 일단 1부 리그 1부 리그로 방향으로 1부 리그겠죠? 일단 상향선을 타야 되겠죠. 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제목! 뽕 PD의 그 제목 보는 재미. 한 달 쉬었으면 뭐. 까보니까 달랐다. 달랐다? 달랐다? 구름표. K리그 대혼전 양상 예고. 까보니까는 많이 고민한 흔적이. 까보니까. 한 달 만에 까봤는데 별게 없네요. 감 다 주고 있고. 네. 아니, 올림픽 기간에 K리그가 시작을 해서 틈틈이 한두 경기씩 봤었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앞두고 좀 봤는데 야 이거 예측 프로 진짜 이 방향성이 어딘가요? 이거 순위 좀 보세요. 순위. 인천이 2등입니다. 지금. 어제는 또 전북이 졌어요. 네. 하여간 뭐 이렇게 박터지게 시작한 K리그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그리고 또 막 경기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플레이오프 되면 순위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팀들의 갖고 있는 장점들과 위험 요소들은 근데 이 세 경기에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다 그게 다 넷플이 있었고 저는 최근에 이제 이번에 그 기사 보고 놀랐던 게 그 이번에 세 경기까지 했지만 그 전에 두 경기까지 했을 때 2연속 승리를 한 팀이 없던 시즌이 7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뭔가 이 확실한 상승가도 딱 1강으로 자리 잡고 있진 않다. 물론 울산과 인천이 승점 7점으로 상위에 올라 있긴 한데 일단 3연속 다 이긴 팀도 없고요. 뭐 이제 세 경기 해가지고. 다 놀라워요. 팀별로 보면 울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울산도 뭐 이동준 선수 나가고 했는데 진짜 많이 나왔죠. 뭐 나름 잘하고 있고요. 인천이 또 인천은 이런 시작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고 포항까지도 그렇지 않나요? 포항도 이제 강상우 선수 이적 이슈도 있고 전북이 또 너무 주춤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수원 FC는 이승호 선수 때문에 관심을 확 받았는데 승점 0점. 네, 유일하게 승점을 쌓지 못. 자, 어느 팀부터 볼까요?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사실 그 팀들의 장점과 갖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 다 드러난 것 같은데 뭐 3라운드 결과에 맞춰서 한번 보자면 아무래도 뭐 울산이 수원 FC를 2대1로 이기면서 울산이 2승째를 챙겼죠. 그래서 첫 경기 김천 상무와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기면서 무승부로 시작을 했지만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분명합니다. 해결해 줄 선수가 안 보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 시즌의 첫 골이 결국에 두 번째 경기에 후반에 가서야 나왔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남전 후반에 아마노 선수가 처음으로 골을 넣었죠. 야, 아마노는 대단해요. 아마가 아닌 거죠. 그렇죠. 아마가 아니고 네, 아마가 아니죠. 근데 이런 선수 잘하던데요? 네, 선수. 잘해요.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코하마에서 오래 뛴 선수고 이 선수는 일본에서는 제2의 나카무라 슌스케가 될 거라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나이가 많던데요? 선수인데 기대만큼 크지는 않았죠. 이제서야 나카무라 슌스케가 한국에 와서의 빛을 발휘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일단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스피드가. 네, 빠르지 않고. 근데 볼터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볼터치가 좋죠. 근데 지금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일단은 이동경 선수의 빈자리를 굉장히 잘 채워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앞에서 드러난 이 장점. 그러니까 아마노 준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경기를 잘 풀고 왼발로 킥이 좋고 경기도 잘 풀고 이동경 선수가 갖고 있었던 이동경 선수가 또 울산에 불어넣었던 그런 엔진 같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근데 불안한 요소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마노준 선수를 쓰면서 박호 선수를 최전방에 놔봤던 거거든요. 안 된다라는 게 사실 세 경기에서 드러난 부분이 조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PK를 거부한 BK. 네. 그럼 결국에 박호를 측면에다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측면에서 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도 가운데 설 수도 있고 뭐 측면에 설 수도 있는 선수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공존이 계속 될까? 그리고 이런 아마노 선수 같은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또 파악을 하면 또 좀 거칠게 다루고 그러면은 또 제 기량을 시즌 중반 이후에 못 드러낸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칠게 다룬다 해서 파울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타이트하게 맞고 그러니까 그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아마노 선수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완성돼서 온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궁금증은 들죠. 그리고 과연 수원은 이 공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울산은 죄송합니다. 네. 울산은 그 공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죠. 수원 FC는 뭐 보기에는 저는 이승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그냥 그래도 가능성은 보인다. 근데 아직 터지지 않고 있다. 벌금만 한번 터졌죠. 벌금 터졌죠. 네. 이승우 선수 SNS 말씀하시는 SNS의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SNS를 올렸다가 벌금 맞았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근데 또 그것도 또 좀 약간 그 아까 그 설경 선수 그 선배가 설경 감독에게 퇴장은 좀 과했다라고 판단하듯이 SNS에 이승우라는 성격과 SNS의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을 좀 이해한다면 표현의 자유구는 좀 있어야죠. 이거 조금 좀 과한 거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약간은 들더라고요. 직접적인 코멘트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선수한테 악동 이미지를 계속 그 씌우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선수에게는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50만 원 내야 되네요. 네.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빨리 골을 넣는 거 외에는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 움직임은 괜찮지 않았나요? 뭐 골은 안 터졌지만 괜찮아요. 나는 기회를 잡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의 모습들이 조금 살아 있다라는. 확실히 스타성만큼은 진짜. 이승우 선수가 뭘 하기만 해도 다 이슈가 되니까. 네, 뭘 해도 그 카메라가 중계 카메라가 이승우 선수만 뭐 계속 비춰주던데요. 몸만 풀고 있어도 기사가 되는. 뭘 해도 다 이승우 선수만. 다만 근데 아직 시즌 초반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그 예전에 보여주던 폭발력이 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울산과 경기에서도 보면은 뭐 또 그 앞선 경기에서도 아주 앞에 공간이 생겼을 때 우리가 20세 월드컵이나 그 전에 뭐 16세 아시안 선수권 이런 때 보여줬던 막 폭발적인 스피드가 맞아. 사실 보이지 않는다면 이승우 선수는 핸디캡이 또 분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스피드가 살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지난 시즌에도 뭐 백승우 선수 K리그로 왔을 그렇죠. 때 도전하다가 또 중간부터 잘했다고 생각해 보면 어느 타이밍이 있겠죠. 네. 딱 한 번 물고만 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노라는 선수는 되게 좀 충격적인 데뷔전을 치렀고 그 다음에 어디 볼까요?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데부터 볼까요? 그냥 수원과 제주로 보면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수원은 갖고 있는 기량들이 나쁘지 않은 선수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불투이스라든지 이런 검증된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팀의 짜임새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근데 결국에 이 팀 역시 결정을 해줄 선수가 보이지 잘 않는다. 거기다가 지금 김건희 선수가 또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일단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역시 공격이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는 팀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구자철 선수가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김현희 단장 썸 탔다고 하셨었는데 네, 썸 타고 있고 짝사랑은 아닌 것으로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 됐죠. 그래서 구자철 선수가 들어오면 이 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게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미디어의 관심이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에너지예요. 그 자체로. 이 에너지를 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 팀의 남은 숙제인데 남길 감독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자철 선수를 잘 활용을 해서 그리고 팀 내외적으로 좀 시너지를 낸다면 제주는 그래도 뭐 목표로 한 지난 시즌 아쉽게 놓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좀 뭔가 안정이 잘 안 돼 보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좀 이번에 영입이 잘 돼서 개막하기 전에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직도 3경기 치렀는데 골을 한 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네. 또 지난 시즌에 주민규 선수가 득점왕까지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또 득점 부분에서도 좀 아쉽지 않나 싶네요. 네. 지금 뭐 다들 고만고만하게 출발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좋다 안 좋다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3경기 했으니까요. 네, 이어지는 뭐 성남 서울을 보면 자, 성남 같은 경우에는 마상훈 선수가 앞선 2경기에서 영향을 준 비중이 너무 컸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작을 어렵게 했는데 이 팀도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이제 뮬리치가 근데 이제 많이 간파는 당한 것 같아요. 좀 외롭고 고립되는 맞아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뮬리치에 대해서 지난 시즌 성남이 사실 끝까지 그래도 잔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앞부분에 그러니까 뮬리치가 미처 파악되기 전에 뮬리치가 벌어놓은 승점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맞아요. 작용을 했었거든요. 뮬리치를 어렵게 아무튼 팀에 잔류시키는 데 성공해서 한 시름을 덜었지만 뮬리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상대 선수들에게 파악이 됐다라는 점이 성남의 위험 요소인 것 같아요. 수비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김남일 감독이 끈끈하게 지금 만들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뭐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상호 선수나 지동원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더 깨고 폭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뭐 나쁘지 지난 시즌만큼의 안 좋음은 없지 않을까. 오직 익수. 그냥 믿고 가면 됩니다. 팬 입장에서는 어때요? 맞아, 믿고 어때요?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고 가는데 정말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밉고 가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 3경기 선발이 계속 똑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즌 초에 일정도 빡빡한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특히 지난번에 2라운드 인천전에서 조성환 감독님이 진짜 준비 많이 해오셨던 게 서울이 지금 양쪽 풀백들을 가운데 세우면서 빌드업을 하는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막는 전술을 딱 준비하면서 서울이 전반전을 되게 고전했었거든요. 물론 후반전에 이제 전술을 변화하면서 1대1 무승부까지 만들었지만 뭔가 이제 익수 감독님도 K리그 2년 차에 접어들고 하니까 전술도 조금 익힐 수도 있고 지금 선발 구성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이나 혹은 또 이 선수들이 또 간파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우려는 있지만 그거 우려죠 뭐. 서울은 할 거예요. 선수층은 두터우니까요. 미워할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이제 인천 잔디 관련해서 네. 언급을 한 것도 좀 화제가 되긴 했는데 요새 이제 그라운드에서 표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것을. 잔디가 안 좋긴 하죠 우리나라가. 네, 정말 안 좋긴 안 해요. 좋아요. 네, 막 푹푹 파이고. 또 실제로 지난 시즌에 인천 경기장에서 뛰었다가 한번 잔디 때문에 부상당한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인천은 진짜 보기도 잔디가 좀 안 좋긴 하더라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네, 울퉁불퉁하고 찰 때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까지던데? 잘 찰 때. 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괜찮아졌겠지만 서울 잔디가 그랬거든요. 상암 잔디가. 지금 보수공사 한참 하고 있는. A매치 할 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잔디 상태. 잔디 중요한데. 잔디가 좀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줘야 네. 되긴 하는데 기성용 선수가 워낙 좋은 잔디에서 뛰다 왔기 때문에 근데 더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이제 뛰다가 오는 선수들이 한결같죠. 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고 선수 팬들의 기대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잔디가 고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선수가 다음 동작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불안해지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좋은 선수들의 기준은 뭐냐면 특히 미드필더의 경우에 주변 상황들을 인지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공이 나에게 오기 전에. 그래서 공이 나한테 왔을 때 다음 행동을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좋은 적절한 판단을 제때 내리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잔디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공이 어떻게 올지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느려지고 그 주변 상황에 대한 파악이 또 부족해지고 그 상황에서 거칠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은
피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경기의 템포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맞아요.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렵습니다. 사실 그 잔디 관리라는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수고. 이거는 이제 잔디 전문가 하성룡 기자 보기로 하고요. 맞아요. 취지 파일 몇 개 좀 쓰시고 잔디 상태를 고배를 해서. 자, 그다음에 강원과 인천을 볼까요? 강원은 수비는 진짜 좋습니다. 아, 네, 정말로 그 최용수 감독이 3백 선수를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쓰는 감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임채민 선수의 공백이 있지만 그걸 어느 정도는 좀 공백을 메우는 뭐 어떤 서민우 선수의 활약이라든지 아주 진짜 탄탄한 것 같아요, 수비는. 네. 근데 뭐 그냥 사적으로 통화 한번 했었는데 굉장히 욕하시더라고요. 서민우 선수를. 아니요. 그 공격수가 또 없다고 여기도. 니노. 네, 공격수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 어렵죠. 이런 그러니까 이 결국에 공격수가 결정력은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에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 질 경기를 비기게 만들고 비길 경기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강원도 그 점이 뭐 근데 뭐 어디를 지향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중간에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팀적으로 뭐 일단은 한 시즌을 끌고 가기에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인천은 제가 보기엔 아주 좋습니다. 인천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요? 생존한 그만. 인천은 다큐멘터리 한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천은 일단은 뭐 이명주 선수가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네. 다르다라는 거를 분명히 넓게 보더라고요. 아주. 네.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주고 있는 점이 있고 인천은 그리고 확실한 부분 인천이 그동안에 떨어질 듯해서 떨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무고사라는 존재 결정력은 비싸요. 그러니까 팀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지어 줄 수 있는 선수가 팀에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그러니까 어셋, 그러니까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래 에셋이죠. 네, 그러니까 이 무고사라는 확실한 공격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재능들이 있는 선수들을 또 조성환 감독이 잘 지금 조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명주 선수가 오면서 진짜 조금은 아주 좋아진 팀. 뭐 강등 걱정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인천이 영입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근래 들어서 그 뭔가 재활 센터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김광석이나 강민수 선수 같은 베테랑들을 영입을 하면서 수비의 안정화를 취하고 이번 시즌에도 보면 아까 이명주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여름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중원의 이런 안정감을 키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이 나이가 있는 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다 데리고 와서 뭐 팀을 잘 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드디어 또 이명주 선수도 포항의 아들이었죠. 그럼요. 황선홍 감독이 아주 애지중지 키웠던. 그래서 포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포항도 좋은 경기 했어요. 네. 전북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북과 포항 경기는 전형적으로 이 팀들은 다 그러니까 전북의 가장 위험 요소 감독이라고 봐요. 오늘 특정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명장 리포트 네가 하지 않았니? 아니 좋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친화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꼭 친화력만 좋은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수석 코치를 오래 하면서 뭐 좋은 만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만회. 근데 위험 요소가 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경험이 없다는 점. 2년 차죠 이제. 네.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러면 팬들도 공감할 것 같은 멘트다. 포항은 굉장한 메리트가 감독이죠. 그 부분이에요. 맞아. 딱 그 차이 감독 차이였네. 감독 누름.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김기동 감독이 전북을 맡고 그럼 더 전북이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항이라는 팀 안에서 김기동 감독이 이 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걸 봤을 때 사실 그리고 김상식 감독은 좋은 지도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상식 감독이 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팀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고 어렵죠. 전북이란 팀을 리딩하기가 정말 어려운 팀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고려했을 때 전북은 뭐 크게 나빠질 게 없습니다. 나빠진 게 없고 뭐 선수들도 더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고 뭐 송민규 선수라든지 그리고 또 여전히 뭐 베테랑들 뭐 김보경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연히 우승 후보고 6회 연속의 우승에 가장 근접한
뭐 팀이겠지만 그 부분을 김상식 감독도 이런 시선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면서 더 좋은 지도자로 결국에 성장을 해야겠죠. 맞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작년에 우승한 다음에 그 눈물, 우라의 댄스. 네, 그게 이제 그런 게 이런 그 압박감이 많이 담겨 있는 눈물이겠죠. 전북이라는 팀을 이끄는 게 초보 감독으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반면에 이제 또 포항의 김기동 감독은 좀 불안하게 출발한 듯하더니 일단 전북을 잡고 분위기 반전을 맞아요. 완전히 꾀했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전북의 감독은 우승을 못하면 좋은 감독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포항의 감독은 이기면 좋은 감독이 됩니다. 상위 스플릿만 가도 네. 사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선수를 잃어버렸잖아요. 지금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을. 강상우 선수까지 잃어버렸으니. 자, 그리고 대구 김천. 김천은 역시 김천이 어제 지긴 했는데 초반 출발은 아주 좋아요. 뭐 이 팀은 뭐 영입이 굉장히 잘 되는 팀이니까요. 네. 누가 영입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스카우트들 참 좋은 팀이에요. 나라가 영입하죠. 나라가. 잘 골라서 데려가요. 옥성만. 네. 대구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김천을 잡고 또 한숨을 돌렸습니다. 막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3일 동안 커피 100잔 넘게 쐈다. 고재현 선수가 무슨 상관인가요? 네. 아니 뭐 일단은 되게 많이 샀네. 그 전북전에서 골을 넣고 그리고 이번에 또 김천전에서도 그냥 뭐 공이 발에 붙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골을 넣었는데 뭐 고재현 선수는 유망한 선수죠. 앞길이 굉장히 앞날이 밝은 선수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또 뭐 아무래도 가마 감독의 이제 의중이야. 그러니까 조광래 감독이 뭐 그 두 감독과 이제 사장의 시너지가 워낙 뭐 검증이 돼 있으니 자 이제 그게 감독으로서의 어떤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감독이라고 해서 겪을 만한 리스크는 좀 적을 것 같고 이제 선수들이 그거를 얼마나 잘 구현을 해내느냐 그리고 뭐 정승원 선수라든지 빠져나간 자리가 좀 있는데 이 자리를 얼마나 잘 메우느냐. 맞아요. 고재현 선수가 정말 잘 영입된 것 같은 게 사실 대구의 축구를 생각해 보면 되게 막 빠르고 역습이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축구가 기억이 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 대구의 스쿼드를 보면은 약간 좀 이 연령대가 올라갔다는 생각. 세징야도 그렇고 에드가도 그렇죠. 에이징 커버가 왔고 뭐 지난 시즌에도 뭐 선수가 없어서 이용래 선수가 뭐 취업 사기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원에서 계속 뛰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보다는 좀 기동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고재현 선수가 거기에 활기를 아주 톡톡히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자, K리그 오랜만에 한 팀 한 팀 다 살펴봤고 자 이제 해외 축구 소식을 볼 텐데 해외 축구는 뭐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응원 물결 그리고 러시아를 향한 규탄 물결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또 오늘 새벽에는 그 첼시의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첼시를 매각했죠.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예견된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제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뭐 자산을 동결한다. 또 푸틴의 절친이라고 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또 첼시는 이겼고. 네, 간신히 이겼죠. 우리 손흥민의 토트넘. 손흥민 선수 너무 아까웠어요. 그 미들스브러전. 네. 잡을 수 있었던 찬스가 되게 많았었는데. 난 지금 그 힐킥이 들어갔으면 너무 잘 찼잖아요, 힐킥을.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도 좀 따르지 않았고 경기가 전체적으로 중계를 보는 입장에서는 산만했죠. 막 사고 때문에 계속 한 화면으로만 보이고 사이드 쪽 화면으로만 카메라 보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손흥민 선수한테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러니까 이걸 현장에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혹평을 내린 매체들을 보면 가장 비난하는 장면은 그 에릭 다이어? 아니요, 그 헤딩 장면입니다. 헤딩. 네. 그 슬로모가 안 나왔죠. 네. 그게 다행히 어떻게 보면 저희 그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저 먼발치서 보이죠. 먼발치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림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혹평을 한 매체들, 뭐 최저평점을 준 매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은 그 장면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역시 헤딩을 즐겨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게 한 느낌? 좀 빗 맞춰가지고 방향을 틀었거나 땅볼로 찼거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네, 그 뭐
원래 우리가 보는 화면과 좀 다른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그 골대와의 거리가. 그래서 그게 놓치기가 좀 어려웠던. 그 최영수 감독처럼 허공으로 차진 않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쉬웠던. 케파 골키퍼처럼 위로 날려버렸다. 그거는 뭐 모란시장 대폭파 슛 정도. 아무튼 근데 이제 120분 풀타임으로 뛰었다는 점, 계속해서 혹사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체력 다시 또 우려가 되네요. 네. 콘테 감독이 너무 최정예 스쿼드로 초반부터 밀어붙이는 바람에 나중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뭐 경기는 아쉽죠. 사실 뭐 저는 뭐 케인 선수의 골이 왜 취소됐는지도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또 VAR이 있는 게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없으니까 그게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일단 공을 차는 상황, 공이 있는 상황은 옵사이드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균형을 잃으면서 옵사이드 위치가 된 거고 공을 차는 발은 옵사이드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애매하긴 했어요. 리플레이를 보면은 뭐 그 넘어지는 과정 같은 것도 보면 상대 선수가 약간 그렇죠, 잡아서 서로 잡은 문제 살짝 있긴 하죠. 그래서 그게 과연 만약에 VAR을 봤으면 그게 골이 취소가 됐을까라는 그 골이 인정 자체가 안 됐죠. 일단 길을 먼저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고, 그리고 결승골을 얻어맞은 장면도 사실은 옵사이드 논란이 있는 부분이어서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겠다. 아쉬움이 너무 큰. 근데 문제는 그런 억울함이라는 거는 다 어느 팀에게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 그 전에 결정을 지었어야 됐다. 그렇죠. 그래도 이겼어야죠. 그만큼 최정예를 그렇게 또 다 쏟아부어서 컵 대회 그래서 후유증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어렵게 돌아와서 또 골까지 넣고 뭐 기록 세우고 하고 있는데. 네, 쉽지 않다. 아까 전쟁 얘기하다가 러시아 얘기요. 뭐 러시아 관련해서는 이제 러시아 특히 이제 요즘에 관심은 러시아 안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 네. 황인범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카잔. 이 선수들이 이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뛰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 상대를 만나면 경기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선수들한테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튼 좀 특히 유럽 축구계에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경제 제재도 많이 가하고 있지만 사실 경제 제재를 가하면 경제 제재를 가하는 쪽도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스포츠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더라고 이번에 보면.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전쟁이 물론 뭐 지금도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그 세상을 떠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루 단 1분이라도 그 예상보다 일찍 당길 수 있는 부분,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스포츠 스타들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떤 정치인의 이야기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애초에 스포츠의 목적이 그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스포츠 스타들의 말만큼 사회에 또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김보경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반전 메시지를 골세레머니로 했죠. 카메라 찾아가서. 저 한 번에 알아봤어요. 네. 전쟁은 안 돼. 따봉. 전쟁은 안 돼. 네. 우크라이나. 그것을 갖고 우리는 시민은 했죠. 이거에 대해서 징계 대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시민은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용기를 내고 주고 있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조금은 난처하거나 힘들어하는 선수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마음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첼시의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언짢아 했죠. 난 정치인이 아니다. 계속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정치인이네요, 보니까. 네.
그 말이 정치적인 발언 아닌가요? 대답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소신은 아니니까, 그렇지. 네. 상황에 따라서 대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오늘 그 셰비첸코 전 선수였죠. 선수가 네, 이제 방송에 나와서 러시아인들에게 호소를 했죠. 러시아어로.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다. 목소리를 높여달라. 물론 두렵고 어렵겠지만 목소리를 높여달라. 이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포츠 스타들이 있는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강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스포츠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룰이 있지만 이거는 그거는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야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로 한쪽 편만 드는 거는 안 되지만 이거는 명백한 전쟁 범죄잖아요. 네.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히 있는 나라를 갖다 때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에 대해서 규탄하는 거기 때문에 투엘 감독 같은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물론 자기가 뭐 어떤 말을 해도 그거는 자기 의사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뭐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저는 좀 많은 좀 스포츠 스타들이 맞아요. 아까 이정찬 기자 얘기했듯이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러시아한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뭐 좀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 유명했던 게 드록바가 내전을 멈춘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코트디부아르이 한 2005, 6년 그때쯤에. 네. 그것처럼 지금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얘기해주는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들이 모여갖고 또 다른 뭐 변화나 기적적인 움직임이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축덕 토트넘은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경기가 큰 경기가 한 게 있어서 전북울산 말하는 건가요? 9페이지에 네, 갈게요. 성남 대 수원. 성남. 무승부요. 뭐야? 찌찌뽕. 사랑해요. 제가 수원승 가겠습니다. 강원 대 대구. 대구. 강원 한번 보자. 강원이요. 저도 강원. 인천 대 포항. 포항하면 왠지 포항을 찍고 싶어지는 약간. 인천이. 예, 인천이요. 전 포항. 김천 대 서울. 서울. 뭐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 뽕 PD한테는. 조용히. 김천. 서울이요. 저는 김천. 네. 제주 대 수원 FC. 수원 FC 한번 이건 수원 FC 한번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1승 했으면 좋겠다는. 그럼 전 마음도. 제주 갈게요. 메인 이벤트죠. 자, 전북 대 울산. 청개구리. 네, 청개구리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전북 대 울산. 근데 지금으로 이거 다 가면 5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이거 다 맞춰도 전북 대 울산으로 갈리는. 네, 5점짜리 문제인데. 어려운데요. 체력이 둘 다 빠져서 힘이 없지 않을까. 무승부. 근데 전북은 그래도 좀 뺐잖아요. 그런데 로테이션을 또 돌렸잖아요. 돌렸네요. 저는 전북으로 가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청개구리를 딜라고. 베이징에서 좋은 거 배워. 현영민 감독님 생각해야죠. 울산. 맞다. 우리 감독님은 유스야. 그렇긴 하지만. 선을 확 그어버리시네요. 우리 감독님 유스고. 쉽지 않은데? 저는 무승부. 저도요. 네. 되게 이른 시점에 전북과 울산이 맞붙는 것 같아요. 다른 때에 비해서. 자, 아무튼 K리그도 뭐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는 우리가 선거잖아요. 네. 선거라서 이 스튜디오를 쓸 수가 없습니다. 2층으로 가면 우리 보통 2층 가면 항상 인턴 PD들이 참여했잖아요. 네. 4층? 4층. 인턴 PD와 함께 다음 주는 첫 등판 예정. 해보겠습니다. 선발 등판 예정.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